안녕하세요. 매일 청소하는 집먼지. 그냥 먼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? 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주제가 바로 이 집먼지 속에 숨어 있을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, 특히 그 영원한 화학물질이라고 불리는 PFAS입니다. 네, 맞습니다. 저희가 참고한 자료는 니혼 게이자 신문에 실린 내셔널 지오그래픽 기사고요. 이걸 바탕으로 이 보이지 않는 위험이 대체 뭔지, 또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, 그리고 생활 속에서 이건 좀 줄일 방법은 없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네, 사실 집먼지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존재죠. 그냥 뭐 더러운 거, 이걸 넘어서 화학물질의 어떤 저장고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. 저장고요? 아, 그렇죠. 그 2016년 연구 보니까 집먼지에서 PFAS는 물론이고 프탈레이트, 그 플라스틱 부드럽게 하는 거요. 네네. 그리고 페놀류, 난연제 이런 잠재적 유해 화학물질이 무려 45종이나 나왔다고 하니까 이게 진짜 단순 먼지 문제가 아닌 거네요. 근데 왜 이런 화학물질들이 먼지 속에 그렇게 많이 있는 건가요? 그게 바로 집먼지가 이런 화학물질들을 아주 오랫동안 붙잡아두는 거대한 저장소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. 아하, 그 로빈 도드슨이라는 연구원도 지적한 부분인데 먼지 입자에 이런 화학물질이 딱 달라붙어서 실내에 계속 머무르는 거죠. 계속이요? 네. 2024년 연구를 보면 성인이 하루에 노출되는 총 PFAS 양의 최대 25%?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가 집먼지 때문일 수 있다. 이렇게 나왔어요. 상당한 양이죠. 4분의 1요? 와, 그리고 PFAS가 왜 영원한 화학물질이냐면 그 탄소랑 불소 결합이 굉장히 강해요.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는 이게 거의 분해가 안 되거든요. 분해가 안 된다. 근데 집안에 쌓여간다니 이거 정말 신경 쓰이는데요. 특히 그 2025년 연구 결과 보니까 더 걱정되더라고요. 네, 어떤 결과였죠? 집먼지 속 8종 PFAS에 노출된 7세 이하 어린이들이요.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백혈병 발병 위험이 60%나 높았다는 거예요. 60%나요? 심각하네요. 네. 대체 이 화학물질들은 다 어디서 와서 또 어떻게 우리 몸에 들어오는 걸까요? 일단 먼지 자체는 뭐 우리 피부 각질, 머리카락, 또 반려동물 키우시면 그 털이나 비듬, 옷이나 가구에서 나오는 섬유 조각들, 집먼지 진드기, 곰팡이 포자, 꽃가루, 세균, 뭐 밖에서 들어오는 흙먼지, 진짜 다양하게 섞여 있고요. 네. 여기에 이제 실내에 있는 카펫, 가구, 바닥재, 커튼, 뭐 샤워 커튼, 전자기기, 페인트, 세제, 심지어 방향제 같은 거. 여기서 나온 화학물질들이 이 먼지에 착 달라붙는 겁니다. 온갖 것에서 다 나오는군요. 그렇죠. 그럼 어떻게 노출되느냐? 크게 세 가지 경로인데요. 첫째는 숨 쉬면서 흡입하는 거.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그 가브리엘 필리페리 교수 말로는 코로 더어간 먼지 입자 성당수가 목 뒤로 넘어가서 위로 들어간대요. 네, 코로 들어갔는데 위로요? 네, 그러니까 호흡기를 통해 소화기로 가는 거죠. 둘째는 이제 음식이나 손을 통해서 직접 먹는 경우, 셋째는 피부로 흡수되는 경우고요. 그렇게 몸 안에 들어온 화학물질들이 아까 말씀하신 내분비 교란 물질로 작용할 수 있다. 이게 특히 걱정인데 정확히 어떤 영향을 주나요? 네, 그 내분비 교란물질이라는 게 우리 몸의 호르몬 시스템을 방해할 수 있는 화학물질을 말하는 거거든요. 집먼지 속 여러 화학물질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고요. 네. 단기적으로는 뭐 호흡기 염증, 알레르기나 천식 악화 이런 걸 일으킬 수 있고요. 장기적으로는 좀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생식 기능 장애, 뭐 여성은 자궁내막증 위험이 커지고 남성은 정자 질이 떨어진다거나 또 특정 암 발병 위험 증가, 비만이나 이형 당뇨병 같은 대사질환, 갑상선 질환, 간이나 신장 손상 위험, 그리고 ADHD 같은 신경 발달 장애와도 연관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정말 다양하네요. 네. 그 샤나 수한 교수 지적처럼 언제 또 얼마나 노출되었는지에 따라 그 영향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군요. 노출 시점과 양이 중요하다. 그렇다면 특히 더 조심해야 할 사람들이 있겠네요. 그렇습니다. 가장 취약한 그룹은 역시 어린이들이죠. 아이들이요? 네.
로빈 도드슨 연구원 설명처럼 아이들은 몸무게 대비 호흡량이 성인보다 많고 또 바닥에서 기거나 놀면서 손을 자꾸 입에 넣잖아요. 그렇죠. 맨날 뭘 입에 넣죠. 그러니까 먼지 노출량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고요. 게다가 한창 뇌나 여러 장기가 발달하는 중요한 시기니까 화학물질 영향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. 특히 오래된 집이라면 예전에 쓰던 납성분 페인트에서 나온 먼지가 아이들 뇌 발달에 아주 안 좋거든요. 이건 정말 주의해야 하고요. 아, 납성분. 네. 그리고 샤나 수환 교수는 임산부 역시 프탈레이트 같은 물질이 태아 생식기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요. 또 타샤 스토이버 박사는 노인이나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도 이런 건강 영향에 더 취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 이야. 우리 집이 그냥 안전한 곳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보이지 않는 위험이 진짜 곳곳에 있을 수 있겠네요. 그럼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? 그냥 옛날처럼 먼지떨이로 막 터는 건 오히려 안 좋다고 들었거든요. 아, 맞아요. 그건 먼지를 공중에 확 날리는 거라 더 안 좋습니다. 그렇죠. 그럼 효과적인 방법은 뭘까요? 네, 핵심은 먼지를 날리지 않고 제대로 제거하는 겁니다.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좀 말씀드리면요. 첫째는 청소 도구 선택인데요. 네. 그 고효율 헤파 필터 아시죠? 아주 작은 입자까지 걸러주는 거. 네, 헤파 필터. 그게 장착된 진공 청소기를 최소 주 1회 이상 쓰는 게 좋습니다. 소파 밑이나 창틀 같은 구석은 좁은 노즐로 꼼꼼히 청소해 주시고 필터도 성능 유지를 위해 꼭 주기적으로 교체하거나 청소해야 하고요. 아, 필터 관리도 중요하군요. 그렇죠. 그리고 고성능 필터가 달린 냉난방 시스템이나 휴대용 HEP 필터 공기청정기도 도움이 됩니다. 다만 그 예일대 크리스탈 폴릭 교수는 이온이나 오존 나오는 공기청정기는 오히려 다른 유해 물질을 만들 수 있으니 피하라고 하더군요. 오존 나오는 거요? 그럼 피해야겠네요. 네. 둘째는 청소 방식인데요. 독한 화학세정제보다는 물에 식초나 베이킹소다 약간 섞어서 쓰는 게 좀 더 안전할 수 있고요. 네. 마른 걸레보다는 물기가 살짝 있는 면이나 극세사천으로 닦아야 먼지가 덜 날리고 잘 제거됩니다. 가구 광택제 같은 스프레이는 가구에 직접 뿌리지 마시고 천에 뿌려서 닦는 게 좋고요. 바닥 청소도 빗자루보다는 물걸레질이 먼지 날림을 줄이는데 훨씬 효과적입니다. 물걸레질이 중요하군요. 네, 마지막으로 셋째는 개인위생 습관인데요. 특히 아이들은 밥 먹기 전이나 밖에 나갔다 오면 꼭 손 깨끗이 씻도록 하고 바닥에 떨어진 장난감 같은 거 입에 넣기 전에 자주 닦아주는 게 중요합니다. 이런 방법들이 실제로 좀 효과가 있을까요? 연구 결과 같은 게 있나요? 네, 있습니다. 2018년에 한 연구가 있었는데 참가자들이 일주일 동안 손 씻는 횟수 늘리고 집안 청소를 좀 꾸준히 했더니 소변에서 난연제 대사물질 농도가 절반으로 줄었다는 결과가 있었어요. 오, 절반이나요? 네, 그러니까 꾸준히 노력하면 실제 노출량을 줄이는데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. 와,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집먼지라는 게 정말 단순히 지저분한 걸 넘어서 우리 건강이랑 직결될 수 있는 아주 다양한 화학물질의 복합체다. 이걸 확실히 알게 됐네요. 네, 그렇죠. 결국 우리 자신이랑 가족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 집먼지에 대한 생각을 좀 바꾸고 현명하게 관리하는 자세가 꼭 필요하겠어요. 맞습니다. 집안의 먼지를 100% 없애는 건 불가능하겠죠. 하지만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이 먼지 속에 이런 숨겨진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아는 것. 이것만으로도 앞으로 여러분이 실내 환경을 관리하고 또 어떤 물건을 집으로 들일지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요?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